안녕하세요. 감동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이 절망 속에서 한국에서 희망을 찾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쾅, 쾅, 쾅. 여러분, 혹시 교실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총소리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요. 저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제시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미국 중산층이 꿈꾸는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원 딸린 집, 반려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해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웨스트우드 초등학교에 비상 상황 발생. 모든 학생은 대피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은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요? 저는 회사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경찰차와 구급차,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학교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계기로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지금은 밤 12시에도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밤 12시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3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두 딸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에서 늦은 밤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사라 윌슨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 미국인이었어요. 남편 마이클과는 대학 시절 컴퓨터공학과에서 만났는데 그는 지금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은 오스틴 북쪽 라운드록이라는 조용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잔디밭이 넓은 투스토리 집에 뒷뜰에는 작은 수영장까지 있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큰딸 엠마는 10살, 작은딸 소피아는 8살이었는데 둘 다 밝고 활발한 아이들이었어요. 엠마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특히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벌써 3번째 읽고 있을 정도였어요.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죠. 집 안곳 곳에서 즉흥 공연을 펼치곤 했는데 가족들을 관객 삼아 뮤지컬 배우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동네는 정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웨스트우드 초등학교는 텍사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됐고 최신 보안 시설까지 갖춘 곳이었거든요. 학교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있었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경비원도 항상 2명씩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쇼핑몰에 갈 때도 항상 주차장에서 차까지 뛰어서 이동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할로윈 때였는데 엠마가 친구들과 트릭 오어 트리트를 하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해가 지면 아이들만 돌아다니는 건 위험했거든요. 결국 부모들이 모두 함께 따라다니며 감시하듯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때 엠마가 말했어요. 엄마, 왜 우리는 마음 편히 놀 수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평일 아침은 항상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7시에 출근하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예감이었나 봅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엠마 학교에서 온 자동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웨스트우드 초등학교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곳에 대피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어요.
회사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죠.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10여 대나 와 있었고 헬리콥터까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곧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쯤 엠마와 소피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엠마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뛰어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시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시카는 엠마의 단짝 친구였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21살의 한 남성이 학교에 침입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3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엠마의 친구 제시카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엠마는 잠들기를 거부했고 소피아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피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제시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시카가 저를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라며 밤새 울곤 했죠. 학교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최고의 아동 심리치료사를 찾아다녔어요. 오스틴에서 가장 유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닥터 존슨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이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피아의 경우는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더군요. 치료비만 한 달에 $3,000가 넘게 나갔어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치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엠마는 일주일에 3번씩 상담을 받았고 소피아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회사에서 집에 오면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저는 밤마다 엠마가 악몽을 꿀까 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말을 하지 않으니 의사소통도 힘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해도 엠마가 사람 많은 곳은 위험해요 라며 따라가기를 거부했어요. 소피아는 큰 소리만 나도 몸을 움츠리며 숨으려고 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졌고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 엠마의 담임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안했는데 엠마가 교실에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 딸이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소피아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답답한 마음에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춤추던 아이가 이제는 인형만 꼭 안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저는 유튜브를 켜고 무작정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한국에서 밤에 명품 가방 놓고 가면 정말 그대로 있을까요? 였습니다. 처음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클릭해서 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떤 외국인이 서울 명동 한복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놓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두기까지 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밤 11시에 어린 여학생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대학생조차 밤에 혼자 다니는 걸 권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잠이 안 와서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한국 치안 실험, 한국 밤거리 걷기, 한국 아이들 혼자 등하교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모든 영상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요. 한 영상에서는 일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 가니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밤 10시에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다니고 밤 9시에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 소피아와 같은 나이의 아이가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마이클이 일어나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당신도 이것 좀 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정말 있나 봐요. 마이클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가짜 영상 아닌가요?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하지만 영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수백 개의 영상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영상만 봤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보험, 대중교통까지 모든 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다가 한 영상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간 가족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마이클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소리 하지 마요라며 펄쩍 뛰었어요. 아이들이 힘든 시기에 무슨 여행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밤 한국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한 번만 가보자고 졸랐어요. 마이클이 마음을 바꾼 건 소피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거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둘 다 충격을 받았어요. 검은 크레용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요. 8살 아이가 그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한국에 가봅시다. 하지만 일주일만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죠. 드디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엠마는 비행기 타기를 거부했어요. 비행기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라며 울었죠. 소피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행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을 달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들도 총을 차고 있지 않더라고요. 미국 공항에서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엠마가 처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걸어 다니는데 여기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첫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는데 밤 9시인데도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있었는데 1시간 후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이클이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엠마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소피아에게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소피아가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달 만에 처음 들어본 소피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홍대 근처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밤 10시인데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저 아이들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영어로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셋째 날에는 학교 견학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허락받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엠마가 엄마, 여기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라고 물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대부분 냉동식품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과학실험까지 다양한 활동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오후 6시까지 안전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하는 게 당연해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하철 타고 학교에 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넷째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밤 9시인데도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소피아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 3달 동안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한국에 온 지 나흘 만에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부모 없이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엠마가 엄마, 저도 친구들이랑 혼자 놀이공원에 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마이클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언어 문제, 일자리, 비자 등등.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모든 걸 감수할 만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소피아가 울었어요. 엄마, 꼭 다시 와요. 엠마도 여기서는 무서운 꿈을 안 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요. 미국에 돌아온 후 아이들은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언제 다시 한국에 가요? 라고 매일 물었고, 엠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1달 동안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회사에 한국 지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IT 회사라서 해외 근무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어요. 오스틴에 있는 우리 집을 팔아야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담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엠마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어요. 소피아도 언니를 따라서 한국어를 따라 말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한국 교육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국제학교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공립학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의 주재원 비자와 함께 저와 아이들도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기뻐서 춤을 췄죠. 소피아가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곳이고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친구들과의 이별이었어요. 이웃들이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해요? 라며 만류했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건 과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엠마의 담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해봤는데 교육 환경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이주였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엠마가 엄마, 정말 떨려요. 하지만 좋은 떨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로 한국 가자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거든요. 공항 직원분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임시로 머물 원룸을 알아봤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미국보다 저렴했고 계약 과정도 투명했어요. 무엇보다 집주인분이 정말 친절하셨죠. 아이들이 있으시네요. 근처에 좋은 학교 많아요라며 학교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 학교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교육청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담당 직원분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외국 친구들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엠마가 다닐 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고 담임 선생님은 영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Welcome to Korea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따뜻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엠마가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피아가 다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아이들도 소피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첫날부터 소피아가 웃으며 친구들과 놀더라고요. 한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혼자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피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어린이집 가고 싶어요 라며 일찍 일어났고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밝은 소피아가 돌아온 거예요. 3달이 지날 무렵 엠마가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쓰더라고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마이클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상사분이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말씀이 가장 기뻤죠. 반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학급 회장까지 되었고 소피아는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매일 밤 아이들 안전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걱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 같다. 아이들 사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사건이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